오늘 하루 금은 시장을 보면서 끝났다는 말을 쉽게 꺼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은이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흔들리면 사람 심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그런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은 이상현상이 아니라 강한 상승 사이클에서 중간에 반드시 한 번쯤 등장하는 전형적인 조정입니다. 공포의 모양이 크다고 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단정하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하는 건 가격이 떨어졌다와 추세가 끝났다는 전혀 다른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강세장이란 항상 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상승장일수록 변동성은 더 커지고 조정은 더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시장은 상승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중간중간 레버리지를 털어내고 믿음이 약한 손을 내보내고 다시 더 단단한 구조로 재정렬합니다. 그 과정이 바로 조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충격은 그 조정이 뉴스 한 줄로 설명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많은 해설이 매파 인산이 달러 강세 전환이니 하는 이야기로만 정리하려 하지만 그 정도 이유로 은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그림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트리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래소가 과열을 시키기 위해 증거금을 연속적으로 올리고 그 순간 레버리지 포지션이 연쇄 청산되면서 가격이 경제가 아니라 기계처럼 무너지는 구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럴 때 차트는 펀더멘털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청산의 속도를 반영합니다. 즉, 가치가 무너진 하락이 아니라 포지션이 무너진 하락이 섞여 들어오는 순간이죠. 여기서 투자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 가격이 크게 빠졌는데도 실물 시장이 조용히 따라 내려오지 않는가? 만약 실물이 같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건 수요가 꺾인 게 아니라 유통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강세장의 중간 조정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면 속 가격표는 급락하지만 실제로 물건은 없고 프리미엄은 남아있고 거래는 느려지고 공급망은 더 빡빡해집니다. 그러면 시장은 결국 어느 쪽이 진짜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괴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좁혀져 왔습니다. 진짜 원인은 시장의 기계적인 붕괴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격은 펀더멘털보다 먼저 포지션 구조를 반영합니다. 즉, 누군가의 믿음이 꺾여서가 아니라 레버리지가 끊기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구간이 열리는 겁니다. 첫 번째 축은 거래소의 증거금 인상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이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레버리지로 버티던 참여자들이 추가 증거금을 즉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락이 시작되는 구간에서는 대개 현금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가장 손쉬운 선택은 포지션을 줄이는 겁니다. 포지션을 줄이면 다시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마진콜이 더 늘고 마진콜이 늘면 또 팔아야 하고 이게 바로 도미노 청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도는 누가 시장을 비관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강제로 나오는 매도라는 점입니다. 강제 매도는 가격을 더 빠르게, 더 깊게 끌고 내려갑니다. 두 번째 축은 변동성 자체입니다. 은은 금보다 시장 규모가 작고 얇습니다. 얇은 시장에서 레버리지가 많고 증거금이 올라가고 가격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작은 충격이 큰 파도로 증폭됩니다. 그래서 은은 늘 금보다 더 과격하게 움직입니다. 특히 상승 사이클 중반부에는 참여자들이 상승에 취해 레버리지를 키워놓은 경우가 많아서 한번 균열이 나면 조정이 짧고 굵게 터집니다. 이번 하락이 바로 그 유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너졌는데도 왜 저는 이걸 단기 조정으로 보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조정이 구조적 수요 붕괴에서 나온 게 아니라 포지션 구조 붕괴에서 촉발됐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무너질 때는 실물 시장이 먼저 식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고 프리미엄이 내려가고 사겠다는 줄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관찰되는 신호는 반대 방향입니다. 즉, 차트는 붕괴하는데 실물은 버티거나 오히려 더 타이트해지는 징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해야 할 일은
가격보다 시장 간 괴리를 보는 겁니다.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 증거금, 청산 메커니즘에 의해 과잉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실물 시장은 재고, 운송, 정제, 프리미엄 같은 현실 변수에 의해 움직입니다. 두 시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해석이 쉽지만 두 시장이 갈라질 때가 가장 큰 기회이자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 괴리를 공포로만 보면 손을 떼게 되고 구조로 읽으면 오히려 매수 전략의 지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가격이 20%에서 30% 빠졌는데 왜 실물은 안 싸지지? 많은 분들이 여기서 판단을 잘못합니다. 화면에 찍히는 국제 시세를 현실이라고 믿고 실물이 그걸 따라오지 않으면 누군가가 폭리를 취한다고만 생각하죠. 그런데 금은시장에서 선물과 실물의 괴리는 사기라기보다 공급망이 막히는 국면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괴리는 사이클의 방향을 판별하는 데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첫 번째로, 급락 국면에서는 유통이 멈춥니다. 실물 딜러들은 가격이 폭락하면 오늘 가격으로 팔았다가 내일 더 비싸게 재고를 다시 채워야 하는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판매를 줄이거나 아예 일시 중단하거나 스프레드를 넓히는 겁니다. 이때 소비자는 왜 이 가격에 안 팔아? 라고 묻지만 딜러는 재고를 채울 수 있는가를 먼저 봅니다. 재고가 불안하면 공급은 자동으로 잠깁니다. 그 결과 실물 가격은 국제 시세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프리미엄은 수요의 온도계입니다. 국제 시세가 급락해도 실물이 바로 동나고 프리미엄이 유지되거나 더 올라간다면 그건 수요가 꺾인 게 아니라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은은 소형 시장이라 조금만 유통량이 줄어도 품절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은은 투자 수요뿐 아니라 산업 수요가 동시에 깔려 있습니다. 산업 수요는 가격이 오른다고 멈출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즉, 시장이 흔들릴수록 실물은 더 귀해지는 역설이 생기기 쉽습니다. 세 번째로, 선물 시장의 급락은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포지션이 무너져서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물 공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물은 원래부터 타이트누드한데 유통까지 잠기면서 더 타이트해집니다. 그래서 선물은 폭락, 실물은 품절이라는 분기점이 생깁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두 가격표가 서로 다른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쪽을 더 믿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단기 방향은 선물이 만들고 중기 방향은 실물이 확인합니다. 선물이 먼저 흔들리며 과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실물이 끝까지 버티고 프리미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수급이 꺾였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물이 풀리고 프리미엄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로 수요가 식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선물과 실물이 갈라지는 순간 시장은 반드시 수렴을 향해 움직입니다. 두 가격표가 영원히 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든 현실에 맞춰 정렬됩니다. 문제는 그 수렴이 내일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여기서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이 손절이나 무리한 추격 매수로 이어집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강한 충격이 왔던 국면을 떠올려보면 공통 장면이 있습니다. 위기나 급락이 터지면 선물은 먼저 무너지고 실물은 멈추고 프리미엄은 버티거나 올라가고 그 다음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가격이 다시 회복됩니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선물 급락은 대개 레버리지 청산과 심리 패닉이 섞여 과잉 반응을 만들고 실물은 그 순간에도 실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며 공급이 더 타이트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죽는다가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면 물건을 더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수렴 메커니즘은 보통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시장은 물량이 사라집니다. 선물은 청산으로 매물이 쏟아지지만 실물은 공급이 잠기고 유통이 줄어듭니다.
이때 프리미엄이 핵심 신호입니다. 프리미엄이 유지된다는 건 현장에서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는 뜻이고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기 수요가 늘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시간차를 두고 재정렬이 일어납니다. 레버리지 청산은 언젠가 끝납니다. 증거금 인상이 반복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강제 매도가 나올 포지션이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가격은 펀더멘털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구간을 차트가 경제로 돌아오는 시점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는 급락의 속도가 둔화되고 반등이 나오지만 다시 흔들리는 바닥 다지기가 진행됩니다. 셋째, 결국 가격은 실물의 신호를 따라 움직이며 회복으로 수렴합니다. 다만 이 회복은 직선이 아닙니다. 몇 달 동안 오르내리며 시장은 정말 공급이 타이트한가, 수요가 살아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자가 가격을 예언하려고 애쓰기보다 수급의 천을 측정하는 겁니다. 실물 프리미엄, 재고 지표, 딜러들의 납기, 특정 코인의 품절 여부 같은 현실 신호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전략은 극단적으로 단순해집니다. 한 번에 승부를 보려 하지 말고 시간 분산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급락 이후 괴리가 벌어졌을 때는 바닥 맞추기가 아니라 수렴 과정에 탑승하기가 더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조정이 끝났는지는 차트 한 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강제 매도가 꺼졌는지, 실물 프리미엄이 꺾이지 않는지, 유통이 정상화되지 않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은시장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착각이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생산이 늘어나서 곧 공급이 풀리겠지라는 생각입니다. 금이나 구리도 쉽지 않지만 은은 그보다 훨씬 더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즉, 가격이 2배가 되든 10배가 되든 단기간에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비탄력성이야말로 은을 작지만 폭발적인 시장으로 만드는 핵심 엔진입니다. 왜 은은 공급이 늘기 어려울까요? 첫째, 은은 대부분 주산물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사람들은 은광에서 은을 캐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은 생산의 상당 부분은 금광, 구리광산, 아연, 납광산 등에서 다른 금속을 캐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따라 나옵니다. 즉, 은을 더 많이 캐고 싶다고 해서 은만을 위해 광산을 확 늘리기 어렵습니다. 은 생산량은 은 가격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금, 구리, 아연 같은 다른 금속의 생산 사이클에 크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은의 공급 곡선은 생각보다 훨씬 둔감합니다. 둘째, 광산 개발은 시간의 산업입니다. 금속 가격이 오르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립니다. 하지만 투자, 탐사, 인허가, 부지 확보, 인프라 구축, 채굴, 정제까지 전 과정은 평균적으로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 가격이 높다고 해서 내년 생산이 갑자기 늘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더구나 2010년대에는 금 가격이 장기간 정체, 하락했고 그 시기에 광산 기업들은 공격적인 자본 투자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보는 공급 부족은 단순히 이번 해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0여 년의 투자 공백이 만들어낸 지연된 파장입니다. 셋째, 남은 매장량과 품질의 문제입니다. 좋은 광상은 점점 줄고 남아있는 자원은 품위가 낮아 채굴 비용이 높아집니다. 이건 곧 채굴 비용 상승과 생산 속도 둔화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가격이 올라가도 쉽게 캘 수 있는 은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렵게 캘 수 있는 은의 비중만 커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공급의 한계를 먼저 만납니다. 그럼에도 공급이 전혀 늘 수 없느냐라고 물으면 유일하게 늘어날 수 있는 축은 재활용입니다. 이른바 도시광산이죠. 폐전자제품, 회로기판, 산업 폐기물에서 귀금속을 회수하는 흐름입니다. 다만 재활용이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광산 공급을 대체할 만큼의 물량이 단기간에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재활용 역시 수거 분류 정제에 비용 구조가 있고 가격이 올라야 경제성이 확보되며 그 과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재활용은 완충제일 뿐 구조적 부족을 단숨에 해결하는
해결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은은 공급이 빨리 늘지 못하는 금속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은 가격이 왜 변동성이 커지고 왜 특정 트리거가 붙으면 급등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하는 근본 논리입니다. 공급이 느리면 수요 변화나 유통 병목 하나가 가격을 과장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바로 그 환경 위에 서 있습니다. 은의 수요를 이야기할 때 투자 수요만 떠올리면 시장을 절반만 보는 겁니다. 은은 금처럼 순수한 화폐적 금속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입니다. 그리고 이 산업 수요의 성격이 매우 독특합니다. 가격이 올라가도 쉽게 줄지 않는 이른바 비탄력적 수요에 가깝습니다. 첫째, 은은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단순히 잘 통한다 수준이 아니라 전기적 성능 면에서 대체재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첨단 전자 부품, 고신뢰 접점, 전력 제어 장치에서 은이 쓰이는 이유는 성능과 안정성의 조합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구리는 싸고 널리 쓰이지만 부식과 산화 문제로 특정 환경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반면 은은 접점 신뢰성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는 고장률을 줄이는 비용이 원재료 단가보다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많습니다. 즉, 은을 빼서 절감하는 몇 원보다 제품 불량과 다운타임으로 잃는 돈이 훨씬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 에너지 전환은 전기 시대의 확장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는 건 서버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고 변환하고 분배하는 모든 장치가 동시에 늘어납니다. 이 과정에 은이 들어갑니다. 태양광 패널의 도전제, 전력 제어 장치의 접점, 고전류 환경의 핵심 부품들의 은이 사용됩니다. 결국 AI가 커질수록 은 수요는 IT 소비자애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 투자의 형태로 따라붙습니다. 이런 수요는 경기 침체가 와도 0으로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속도는 둔화될 수 있어도 방향 자체가 바뀌기 힘든 성격입니다. 셋째, 가격이 오르면 기업이 덜 쓰지 않나요? 라는 질문의 답은 비용 구조에 있습니다. 많은 산업에서 은은 제품 원가의 핵심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전력 장비, 각종 전자 부품에서 은이 쓰이더라도 전체 BOM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율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 가격이 몇 배가 뛴다고 해도 기업들은 은을 빼기보다 다른 영역에서 비용을 조정하거나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대체 소재를 찾는 R&D는 진행되겠지만 대체는 가능이 아니라 검증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산업용 소재는 규격 인증, 안전성 테스트, 장기 내구성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즉, 가격 급등이 곧바로 수요 급감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은 수요는 투자 수요는 탄력적일 수 있지만 산업 수요는 구조적으로 끈질깁니다. 이 조합이 은 시장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공급은 느리고 산업 수요는 쉽게 줄지 않으니 유통량이 조금만 줄어도 가격은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은은 늘 금보다 변동성이 크고 강세장에서는 금보다 더 크게 튀는 구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은 시장에서 진짜 무서운 건 수요가 늘었다가 아닙니다. 수요는 늘 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건 공급망이 한 군데에서 잠겨버리는 겁니다. 시장이 얇은 은에서 이 병목은 가격을 정상 범위를 넘어 비정상적인 점프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첫째, 수출 허가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팔 수 있는가를 재정의하는 장치입니다. 허가제가 도입되면 기존에 꾸준히 공급하던 도매 수출 라인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생기면 탈락하는 업체가 나오고 신규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이때 시장에 나타나는 건 공급 감소라기보다 공급 지연입니다. 그런데 은은 재고가 넉넉한 시장이 아닙니다. 지연은 곧 결핍으로 번집니다. 선물 시장이 아무리 차분해도 현물 산업 라인은 당장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병목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둘째, 더 큰 문제는 정년입니다. 산업용은은 단순히 은이면 된다가 아닙니다. 고순도, 규격, 안정적인 품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년 능력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으면 그 나라는 원료 공급자가 아니라 밸브가 됩니다. 밸브를 쥔 쪽이 조절을 시작하면 이 세계 시장은 가격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이 광산에서 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년을 거쳐야 산업 현장에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년 병목은 광산 부족보다 더 빠르게 파장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광산 증산은 10년이 걸리지만 정년 통제는 정책 발표 하루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은의 수요는 산업 쪽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산업 수요는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고 대체가 어려우며 계약과 생산 일정이 촘촘합니다. 이런 수요 구조에서 공급망 병목이 발생하면 가격은 조정이 아니라 점프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얇을수록 점프는 더 커집니다. 2022 년 니켈 사태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공급이 막히는 순간 가격이 짧은 시간에 몇 배로 튀고 거래소가 거래를 멈추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은은 니켈보다 시장이 더 얇을 수 있고 산업 중요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트리거가 붙으면 과거에 보지 못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자가 가져야 할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중국 변수가 나온다고 해서 매일 폭등이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둘, 시장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밸브가 잠기면 가격은 통상적인 분석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즉, 리스크는 상승 리스크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은 시장에서 단순한 가격 예측보다 중요한 건 공급망 뉴스와 실물 프리미엄, 납기 지연 같은 현실 신호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트리거는 차트가 아니라 현장에서 먼저 터질 때가 많습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와 정년 병목이 트리거라면 그 트리거가 작동했을 때 시장을 더 크게 흔드는 연료는 따로 있습니다. 임 바로 은이 전략 광물로 격상되는 흐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수요의 성격을 바꿉니다. 투자 수요는 가격에 따라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지만 국가의 비축 수요는 한 번 들어오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비축 수요가 생기는 순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총수요가 아니라 유통량이 됩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경제학이 작동합니다. 수요가 똑같아도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얇아진 유통량 위에서 작은 매수도 큰 가격 변화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은은 원래 시장 규모가 금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시장에서 국가들이 은을 전기 에너지 패권의 핵심 소재로 보고 전략 비축을 시작한다면 그건 금 시장에서 중앙은행 매수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은은 더 얇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비축이라도 파급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은이 전략 광물로 부상하느냐? 이유는 전력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본격화될수록 전기를 생산, 저장, 변환, 송전하는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의 중심으로 올라옵니다. 그 인프라 곳곳에 은이 들어갑니다. 즉, 은은 단순한 원자재가 아니라 전기 시대의 병목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목 소재는 공급이 조금만 흔들려도 산업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국가들은 결국 비축을 고민하게 됩니다. 석유가 전략 비축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전기 인프라의 필수 소재도 비축 대상으로 전환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투자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은이 전략 광물로 지정되면 시장은 더 비싸져도 덜 팔게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기업이 투자로 들고 있는 물량은 가격이 오르면 일부 매도로 풀릴 수 있지만 국가 비축은 가격이 올라도 안 파는 물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급이 늘지 않는 구조에서 유통 물량이 구조적으로 잠기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같은 추세를 그리더라도 기울기가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엔 1년 걸려 오를 것을 몇 달에 오르고 며칠 사이에도 과열과 조정이 번갈아 나타나는 식으로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저는 은 시장을 볼 때 상승하냐 하락하냐보다 유통이 얇아지고 있느냐를 먼저 봅니다. 실물 프리미엄이 떨어지지 않고 납기가 늘고 특정 국가의 정책이 공급망을 조이는 방향으로 가면 시장은 점점 더 얇아집니다. 얇아진 시장은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공포이기도 하지만 상승 사이클에서는 상승 탄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